안녕하세요. 부부 캠퍼스 김명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 부동산 문제 다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죠. 정말 이게 때로는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인가? 지금 정부가 쏟아든 많은 17가지 이상의 규제 정책도 먹히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과연 그러면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공급이 부족하지 아니하다, 공급이 넘친다 하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미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넘친다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한 25주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꺾일 기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서울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회사가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아파트 공급을 하는데 서울에서는 현실적으로 빈 땅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서울 시내에서 빈 땅을 1000평 정도라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공급 부분에서는 해결하려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 다시 말해서 오래된 빌라나 또 아파트를 다시금 재생하는 일은 사업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 지정된 많은 지정 지역을 구역을 해제했고 다시금 몇 년이 흘러서 다시금 시작하는 이런 추진하는 업체들도 구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서울 아파트 문제가 또 주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미흡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로도 다시금 2021년경 되면 또다시 서울 아파트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에 있어서 앞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용적률을 향상시켜야 된다, 상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어진 토지를 가지고 용적률, 쉽게 말하면 층수가 높아져야만 그만큼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토지를 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이 또 한편의 그 공급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용적률 상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강북 개발입니다. 특히 저는 청와대를 기점으로 해서 독립문 방향으로 가는 그쪽에 부자동이라든지 세금정이라든지 또는 평창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개발, 재건축과
축과 경쟁률 향상이 있어야 된다. 서울의 강북을 개발한다고 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경쟁률을 늘린다고 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독립문 방향, 그런 서쪽 방향을 개발해주는 그런 경쟁률 향상과 재개발 재건축이 적극 시행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문제입니다. 이 이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재개발 재건축과 또 경쟁률 향상이 상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본시장 육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 육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약 1000조 이상이 되는 유동성 자금이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본시장 육성은 과거 김영삼 정부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지금 장장 20년 동안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우리 주가 포인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500포인트에 돌파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가 포인트가 5000 내지 6000 정도 가서 많은 국민들이 이 자본시장에 투자자로서 또 이 자본시장에 형성된 자금이 생산 자금으로 순환해 가는 이런 자본시장 육성 없이는 이 부동산의 과열, 자금의 유동성 자금의 투자 자금으로의 쏠림 현상, 이런 것을 막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임대주택의 정책의 전환입니다. 사실상 일부 일반 아파트 안에 임대주택이 동시에 시공되어서 분양되는 사례들을 보아도 첫째로 이제 품질이 서로 다른 임대주택동과 일반 아파트 동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 문제도 갈등 문제지만 그 단지 전체에 대한 이미지나 또 주민들 간의 가격 형성 또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전면 손질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임대아파트도 단지 이름만 임대아파트지 일반 민간 아파트와 품질에서 차이가 없어야 되고 브랜드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어야 임대아파트 정책이 성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처럼 품질도 브랜드도 낮은 상태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분양받아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일반 아파트로 전환해 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로 잠재적 수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임대 형식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뿐이지 실제 일반 아파트나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분양 전환했을 때도 임대아파트를 선호해서 분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그 집이 일반 아파트 분양 청약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거복지라는 큰 주거 철학에 대한, 주거 공급과 복지에 대한 철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정부에 있어서도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안에는 극히 다시 말해서 토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넓혀서 수도권의 신도시를 1기, 2기와 마찬가지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중에는 과연 그 효과가 의심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 생각한데는 이런 지역에 대한 불신과
또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하루속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GTX를 통해서 2020년 아마 2030년 정도 되어야 GTX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이런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 신도시, 장기 신도시 부적합한 그런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효과는 상당히 반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신시키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서울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싸고 또 교통이 이제 좋아지면 외곽으로 많은 시민들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할수록 서울 시내가 가장 거주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들이 대부분이 시내 안에 있고 또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되고 또 물가도 서울 시내가 가장 쌉니다. 그렇다면 서울 외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건이 힘든 사람일수록 가기 어렵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이 현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놓치기 쉽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 또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시민들의 개개의 삶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서울시내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 부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옥자는 인구가 줄게 되면 수요가 부족한데 어째서 공급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지금도 죄송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반토막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라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국제 도시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울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향상시켜가고 또 증가시켜가는데 어째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반값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진단은 또 분석은 꼭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싶어하고 또 좋아진 환경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를 자연스럽게 잘 분석해서 그런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야만 이것이 해소되고 점차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을 검토하고 또 이제 서울 시민의 건강한 그런 투자 이런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실현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 시민의 2분의 반 이상이 지금 현재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택이라는 건 다른 물건과 달리 반드시 자기 집을 가져야 된다는 욕구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내 가족의 안식처, 또 내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는 주택을 임차를 해서 또 남의 집에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런 불안감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생에 내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인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책들이 잘 수립되어서 앞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